안녕하세요. 하이퍼커넥트 데브옵스 엔지니어 조성원, 김동규입니다. CNCG 2020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빠르게 배포하기와 쿠버네티스에서 대량의 마이크로 서비스 로그를 안전하게 수집하기, 이 두 가지의 주제로 파트를 나눠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전 간단하게 하이퍼 커넥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커넥트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영상 기술 기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디오와 채팅을 이용해 쉽게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고 있고요. 하루에도 1억 8천만 건 이상의 디스커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이퍼 커넥트의 프로덕트를 이용해 사람을 만나고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트는 멀티 프로덕트 컴퍼니입니다. 주요 프로덕트로는 전 세계 사람들과 스와이프 한 번으로 연결하는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 아자르,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하코나 라이브가 있습니다. 유능한 동료들과 함께 하이퍼 커넥트에서 만들어가는 소셜 디스커버리에 기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도전해주세요.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빠르게 배포하기를 주제로 첫 번째 파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5월 하이퍼커넥트의 가장 큰 제품인 아자르에 새 기능을 추가하면서 쿠버네티스 도입과 본격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목표는 아자르를 위해 개발된 새 마이크로 서비스 2개와 기존 마이크로 서비스 5개 정도를 디벨롭먼트와 프로덕션 클러스터에 쉽게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포 순서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먼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어딘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만들어 클러스터에 적용해야 합니다. 데브옵스의 개입 없이 이 모든 작업을 개발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조합해서 실행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야 하며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벨롭먼트, 프로덕션 등 여러 스택에 배포해야 하므로 쉽게 확장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이퍼 커넥트에서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입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므로 도커 파일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커 파일은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논루트 유저를 사용하거나 디펜던시 설치를 먼저 수행하여 레이어를 구성하는 등 몇 가지 유용한 팁만 가이드했습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쿠버네티스 도입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젠킨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젠킨스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빌드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기 위해 화보라는 CNCF 프로젝트를 직접 클러스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뿐만 아니라 OCI 컴파일런트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헬름 차트 또한 저장 가능합니다. LDAP 사물 인증을 지원하며 프로젝트별로 권한을 나누고 사용량을 제한하는 등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필요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이미지 풀 전용으로 로봇 어카운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쿠버네티스 노드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도커 크레덴셜이 있어 별도의 이미지 풀 시크릿을 사용하지 않고도 화버의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했으니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매니페스트를 만들 때 두 개의 공통 헬름 차트를 사용합니다. 쿠버네티스 도입 당시 데브옵스 팀 인원이 적었고 매니페스트 수정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특화된 여러 개의 헬름 차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변경 사항을 빠르게 적용하기 어려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개발한 공통 헬름 차트로 다양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워크로드의 핵심인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풀 셋 또는 크론잡을 생성하고 워크로드에 필요한 컴피그 맵과 서비스 어카운트, 호리젠탈 팟 오토 스케일러 및 팟 디스트럭션 버젯도 같이 생성합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필요한 서비스 오브젝트와 이스티오 설정에 필요한 버추얼 서비스, 게이트웨이 등도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헬름 차트에 사용되는 벨리스 파일은 레이어 구조로 작성했습니다. 이는 네임스페이스나 스택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하이퍼커넥트라는 프로덕트에 사용되는 샘플 앤 마이크로 서비스를 데브옵스 네임스페이스에 배포하고 싶을 경우 5개의 파일을 순서대로 넣습니다. 하이퍼커넥트 디렉터리 바로 밑에 있는
밸류스단 야물과 프로드 밸류스단 야물은 하이퍼커넥트 프로덕트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로그 전송 시 사용할 클러스터 이름을 설정하는데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디렉토리 바로 밑에 있는 밸류스단 야물은 해당 네임스페이스 전체에 적용됩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를 팀 단위로 분리하기 때문에 팀별로 공통된 설정이 있다면 이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앱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밸류스단 야물과 프로드 밸류스단 야물은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 사이에 중복되는 설정이 있을 경우 아래에 존재하는 파일이 위에 존재하는 파일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프로덕션 환경에서만 디버그 환경 변수를 false로 설정하고 싶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value스단 야물에는 env.debug를 true로 설정하고 prod value스단 야물에만 env.debug를 false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덕션 배포 시에는 prod value스단 야물과 value스단 야물을 읽어 디버그가 false로 설정되고 스테이지 배포 시에는 스테이지 value스단 야물과 value스단 야물을 읽어 디버그가 true로 설정됩니다. 이 모든 밸류스단 야물은 프로덕트, 네임스페이스, 마이크로 서비스에 상관없이 데브옵스가 관리하는 단일키 레포지토리에 저장되고 가이드를 읽어 개발자가 작성한 풀 리퀘스트를 데브옵스가 리뷰 후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빠른 테스트 및 개발을 위해 프로덕션 배포는 마스터 브랜치의 밸류스 파일로만 가능하지만 나머지 배포의 경우 모든 브랜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 앞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면 헬름 차트로 생성하는 리소스 목록에 시크릿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시크릿은 기세 업로드할 수 없으므로 밸류스 파일로 올릴 수 없어 앞에서 설명할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CI/CD 파이프라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볼트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관리합니다. 개발자가 볼트 UI를 통해 지정된 패스에 시크릿을 저장하면 시크릿 싱크라는 작은 팟이 이를 읽어 쿠버네티스 시크릿으로 저장해줍니다. 정말 단순한 역할만 하기 때문에 파이썬 기준 500줄 미만으로 빠르게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크릿을 제외하고 앞에서 봤던 모든 내용을 합쳐서 실행하면 됩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스피네이커를 사용하여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으며 한 개의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파이프라인은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구조이며 파라미터 설정이나 실행 중 앞선 스테이지의 성공, 실패 여부로 특정 스테이지를 실행하지 않거나 특정 브랜치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웹 UI에서 직접 실행할 수도, git 훅이나 크론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젠킨스 잡과 연동하여 젠킨스 잡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기다리도록 스테이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고 같은 CD 도구와 다르게 AWS EC2 등 쿠버네티스 이외의 많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도입 전부터 EC2 기반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파이프라인을 웹 UI에서 트리거할 때 켜지는 화면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의 버전과 빌드할 깃 레포지토리의 브랜치를 입력하는 칸, 그리고 하단에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런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매치 서버 배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플리케이션 구조상 매치 서버는 단순 레플리케이션이 불가능하여 블루그린 방식으로 배포하는데요. 파이프라인 초반부에 어느 매치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매치 서버만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상태를 보면 1번 서버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포가 진행되어 모든 스테이지가 녹색으로 색칠되었고 2번 서버는 현재 사용 중이어서 검사 스테이지가 빨간색으로 색칠되었으며 그 이후 스테이지는 아예 실행되지 않아 회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 파이프라인 설정 페이지로 진입하면 각 스테이지마다 설정을 수정하고 스테이지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화면은 젠킨스 잡을 트리거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하버에 업로드하는 스테이지의 구성입니다. 사전에 젠킨스를 연동해 놓으면 잡을 클릭했을 때 사용 가능한 모든 젠킨스 잡이 나열됩니다. 아래 잡 파라미터스에서 젠킨스에 전달할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 스피네이커가 받은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헬름 차트와 밸류 수단 야무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생성하는 설정입니다. 템플릿 아티팩트 설정을 보시면 하버에서 이름이 HPCNT이고 버전이 1인 차트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설정에서 밸류스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부 키 서비스에서 입력한 브랜치의 밸류스 파일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생성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클러스터에 어플라이하는 스테이지의 설정입니다. 어카운트를 설정하여 스피네이커에 연동된 클러스터 중 배포할 클러스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해보자면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스피네이커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합니다. 그러면 스피네이커가 젠킨스를 트리거하여 빌드 잡을 실행합니다. 볼트에서 디플로이 키를 가져와 원하는 키 레포지토리를 클론한 뒤 도커 빌드 명령을 수행합니다. 빌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하버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올리고 젠킨스 잡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스피네이커는 젠킨스 잡이 성공하면 하버에서는 헬름 차트를, 깃에서는 밸류스 파일을 가져와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생성합니다. 마침내 이를 원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여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생성한 파이프라인을 N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확장해야 합니다. 스피네이커에서 Create New Pipeline 버튼을 누르면 다른 파이프라인의 목록이 뜨고 하나를 선택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용도로는 상당히 편한 기능이지만 이를 n번 반복하여 마이크로 서비스의 파이프라인을 생성한다면 파이프라인을 수정할 때마다 집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던 중 파이프라인 템플릿을 발견했습니다. 스피네이커에서 직접 지원하는 공식 기능으로 미리 템플릿을 하나 생성해 놓으면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베리어블을 사용하여 템플릿 생성 시 템플릿의 일부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젠킨스 잡에 길 레포지토리 이름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를 템플릿에서는 베리어블로 설정하고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때 넣으면 됩니다. 일부 스테이지를 모듈로 분리한 다음 진짜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모듈을 호출하도록 만들어 더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파이프라인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서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간단한 예시와 스키마만 나와 있어 더 복잡한 예시를 찾기 위해서는 키 레포지토리를 검색했어야 했고 리드미를 읽어봤을 때 스테이블한 피처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주스 기능과 진짜 템플릿을 사용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진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걸려 있어 복잡한 디펜던시를 가지는 반복 스테이지를 만들기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발될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파이프라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자동화 스크립트는 무조건 개발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스피네이커 파이프라인 템플릿과 비슷하게 진자를 사용하는 야물 템플릿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스피네이커는 UI로 만든 파이프라인 구성을 JSON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미 작동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템플릿으로 옮기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서비스의 설정을 담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름, 사용할 제품, 배포할 스택, 네임스페이스 등 파이프라인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앞서 스피네이커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성으로 변경하여 S3에 업로드하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개발했습니다. 스피네이커는 파이프라인 구성과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S3에 저장하므로 S3에 파이프라인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다른 작업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버전 1 도구는 데브옵스가 직접 개발자의 요청을 받아 데브옵스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수정하고 직접 CLI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 서비스가 늘어나고 개발자의 요청이 많아지며 데브옵스 간 작업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을 사용하는 버전 2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데브옵스는 개발자의 요청을 받아 마이크로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고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하지만 데브옵스의 컴퓨터가 아닌 장고기만 웹서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고는 기초적인 ORM과 인증 시스템을 지원하고 CRUD가 가능한 어드민 페이지를 코드 몇 줄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큰 리소스 투자 없이 쉽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 템플릿은 자주 변경되지 않으며 버그 발생 시 확인을 위해 변경 이력을 추적해야 하므로 깃에 저장했습니다. 배포할 스택을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생성 옵션 등의 마이크로 서비스 메타데이터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장고 ORM을 통해 MySQL에 저장했습니다. 장고 어드민 페이지에 동기화 버튼을 추가하여 변경된 내용을 확인 후 S3에 업로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작업이 몇 초 안에 수행되었으나 점차 마이크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어싱크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셀러리라는 워커 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생성 속도가 너무 빨라서 데브옵스 팀이 개발자의 요청을 빨리 처리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직접 파이프라인 옵션을 수정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팀장과 한정된 인원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본인 팀의 마이크로 서비스만 볼 수 있고 삭제는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개발하는 데에는 Next.js와 Element UI의 도움이 컸습니다. Next.js는 Vue.js 기반의 프레임워크인데 웹팩, 바벨, 뷰 라우터, 뷰 스토어 등 프론트엔드 개발에 필요한 기본 도구들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또한 엘리먼트 UI는 텍스트박스, 셀렉트박스 등 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섬세한 디자인 감각 없이 적당히 볼 수 있을 만한 프론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파트 1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며 아자르만 지원했던 CLI 기반 파이프라인 관리 시스템은 신규 개발 중인 프로덕트까지 지원하는 웹페이지로 발전되었고 10개 남짓이던 마이크로 서비스는 150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아자르 데브, 아자르 프로드 클러스터 2개뿐이었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10개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카나리 베포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코드를 보고 싶으시다면 파이버 커넥트 기술 블로그를 방문하여 쿠버네티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하기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퍼커넥트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대량의 마이크로 서비스 로그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루어지는 로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로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상황에 맞는 로깅 방식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예제를 기반으로 플런트 빗 사이드카를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하이퍼커넥트에 적용한 백필 자동화 방식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초급 지식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는 어플리케이션의 흐름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의 장애나 발전 중인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원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 기반 매트릭으로 시각화를 거쳐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 시각화하고 분석화하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로그를 잘 모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쿠버네티스에서의 로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주체가 되는 데몬셋 기반의 노드 레벨 로깅, 파드가 주체가 되는 사이드카 기반의 파드 레벨 로깅,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적절한 로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드 레벨 로깅의 흐름을 먼저 살펴봅시다. 두 개의 파드가 있습니다. 파드에서는 스탠다드 스트림을 이용해 로그를 생산합니다. 전달된 로그는 도커나 쿠블렛 등 여러 컴포넌트를 걸쳐 노드의 특정 디렉토리에 이쁘게 저장됩니다. 노드에 존재하던 로깅 데몬셋 파드는 저장된 로그를 읽어서 어딘가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노드 레벨 로깅의 흐름입니다. 단순하고 구현이 쉽기 때문에 초기 클러스터 구축 시에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로그를 수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로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데몬셋 리소스 관리에 대한 문제와 효율성 문제에 대한 것을 알아봅시다. 리소스 불균형에 대한 예시입니다. 1번 노드에는 로그를 적게 생산하는 파드들이 있고 2번 노드에는 로그를 많이 생산하는 파드들이 있습니다. 특성상 모든 노드의 데몬셋 리소스는 동일한데 배치된 파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그를 많이 생산하는 노드의 데몬셋 파드는 로그를 처리하지 못하고 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몬셋 파드별 CPU 사용량인데요. 로그가 많이 생산되는 노드의 파드만 유독 CPU 사용량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리미트까지 치솟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로그 수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드 사이즈와 데몬셋 스펙에 대한 강한 연결점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노드를 스케일업하게 되면 더 많은 파드가 배치되고 생산되는 로그가 많아지기 때문에 데몬셋도 함께 스케일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드마다 사용량이 제각각일 것이라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이 어렵고 어느 정도는 운에 의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데몬셋에서의 로그 프로세싱은 리소스 대비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주된 비효율은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는 복잡한 과정에서 나오는데 파드 레벨 로깅에 비해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로그의 파일명에서 네임스페이스, 파드, 컨테이너와 같은 이름 정보를 추출해냅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API로 추출해 라벨, 이미지, 어노테이션과 같은 정보를 레코드에 추가합니다. 입맛에 맞게 레코드, 태그 등을 수정하고 나서야 완성된 레코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노드 레벨 로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쉽게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리소스 관리가 쉽지 않고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못하고 정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드 레벨 로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까 파드 모습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그려놓았고요. 사이드카로 불리는 로깅 컨테이너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메인 컨테이너에서는 파드 내 공유된 볼륨에 파일 로깅을 합니다. 로깅 컨테이너는 작성된 로그를 읽고 내보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설정된 파일 로깅 외에도 스탠다드 스트림을 이용한 노드 레벨 로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드 레벨 로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헤비 로깅 파드가 있는 데몬셋의 부담을 없애고 사이드카로 분담함으로써 밸런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몬셋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필요한 만큼만 사이드카의 리소스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자르 프로덕션 워크로드에서는 피크 시간대에 100MB/s 이상의 로그를 로깅 사이드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shipping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카나리 디플로이를 이용해 점진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배포 방식이 제한적인 데몬셋에 비해 훨씬 도전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를 만들 때 사이드카의 환경 변수로 메타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죠. 이걸 활용하여 아주 적은 코스트로 메타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도 간단하고 노드 레벨 로깅에 비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로깅 방식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황에 맞는 로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러스터 초기에는 노드 레벨 로깅을 이용해 서비스를 빠르게 궤도에 올리시고 데몬셋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헤비 로깅 서비스가 생기게 된다면 해당 서비스에만 파드 레벨 로깅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파드 레벨 로깅에 사용할 로그 프로세서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 플런트 D와 가장 조합이 좋은 플런트 Bit을 로깅 사이드카에 적용했는데요.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이미 모든 로그를 플런트 D에서 어그리게이트 하도록 사용하고 있었고 큰 공수 없이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사이드카로 채택한 플런트 Bit은 C 언어로 만들어진 로그 프로세서입니다. 가볍고 빠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능들이 빠르게 릴리즈되어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플런트 Bit을 사이드카에 적용하게 된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고 가볍습니다. 아주 작은 리소스만 주더라도 충분히 워킹합니다. 리소스 대비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50개 이상의 유용한 플러그인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니터링 관련 매트릭이 풍부하지 않은데 초경량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플런트 Bit을 이용해 직접 로깅 사이드카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매니페스트와 함께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터 파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1초마다 파일의 데이트를 기록하는 메인 컨테이너가 존재하고요. empty 볼륨을 만들어 마운트 시켰습니다. 여기에 사이드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런트 빛 사이드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고 아까 만든 볼륨을 마운트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컨테이너는 특정 디렉토리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런트 빛 설정으로는 메인 컨테이너가 남기는 로그를 읽어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예제에서는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존 S3, 스택 드라이버,
카프카 등 다양하게 준비된 아웃풋 플러그인을 이용해 로그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실행했을 때 사이드카에서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된 로그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깅 사이드카에 대한 컨셉은 검증했습니다. 그럼 하이퍼커넥트에서 사이드카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은 파트 1에서 성원님께서 소개해준 툴을 활용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헬름 차트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하는 밸류스에 몇 가지 정보를 적어주는 것만으로 사이드카를 자동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플런트빗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플런트빗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 텍스트를 반환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이 API를 이용해 프로메테우스의 레코드 처리 결과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이지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플런트빗 1.5.0에서는 스토리지 매트릭 API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토리지 레이어의 청크나 메모리 관련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플런트빗에서는 미리 정의된 메모리 리밋에 도달할 경우 일시적으로 엔진이 중단되는 등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지만 아쉽게도 프로메테우스 텍스트가 아닌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로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토리지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제이슨 엑스포터를 만들었습니다. 익스포터는 파이썬 플라스크로 제작했으며 코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깃허브에 소스 코드를 올려두었으니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익스포터의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플런트빗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익스포터 요청을 하고 익스포터는 플런트빗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 프로메테우스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스토리지 익스포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중 유용한 쿼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메모리 오버 리밋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너무 작게 설정되었다면 백프레셔를 유발하고 수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트렌드를 지켜보며 적정값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필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필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나중에 채워 넣는다는 뜻인데요. 유실 위험이 있는 로그를 비동기적으로 채워 넣는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파일 로깅을 할 때는 로그가 유실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꽤나 복잡한 로직을 포함하는데 자동화 아키텍처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에서 파드가 종료되는 시점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레이스풀 셧다운 퍼리어드가 지난 후에는 시그킬 시그널을 받게 되고 퍼시스턴스를 제외한 모든 볼륨은 삭제됩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청크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로그 사이즈가 클수록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로그들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파드 볼륨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파드와 호스트 볼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드 내에서 볼륨을 공유할 땐 A파드처럼 empty 볼륨을 사용할 텐데요. 파드가 삭제되면 볼륨은 사라집니다. B파드는 호스트 볼륨을 사용하고 파드가 삭제되어도 호스트의 버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버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볼륨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한 개의 노드에는 수많은 파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파드들이 똑같은 호스트 패스를 공유하고 운영하려 한다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호스트 볼륨을 사용하더라도 마운트 패스를 다르게 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1.17 버전부터 서브 패스 EXPR이라는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와 파드 네임을 디렉토리명으로 사용함으로써 충돌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17보다 낮은 버전이라면 이니 컨테이너에서 심볼릭 링크를 사용해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제와 같이 설정한 후 플런트빗을 실행하면 노드에서 버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집된 레코드를 내보내기 직전의 청크입니다. 플런트빗에 설정된 플러시 인터벌에 맞춰 청크가 처리될 거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SQLit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테일 플러그인에서 읽고 있는 파일에 inode, 오프셋과 같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버퍼를 호스트에 유지시키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남은 버퍼를 다시 원하는 저장소로 발송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순서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면 백필 완료됩니다. 첫째로 백필 전용 플런트빗 파드를 생성합니다. 이때 호스트에 남아있던 버퍼를 마운트시켜야 합니다. 플런트빗 프로세스가 실행되며 마운트된 버퍼를 차근차근 처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백필은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자동화해 봅시다. 백필 매니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하이퍼커넥트 데브옵스 팀에서 만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고 모든 백필 작업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우선 백필 매니저는 파드가 종료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헬로의 파드가 종료되고 나면 마운트되어 있던 버퍼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백필 매니저는 남은 버퍼를 압축시킨 후에 S3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성공하게 되면 호스트에 남은 댕링 버퍼를 삭제하는 것으로 1차 작업은 완료됩니다. 백필 매니저는 S3에 저장된 오브젝트 중 인프로그레스 태그가 달려있지 않은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오브젝트를 찾아낸 후 중복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인프로그레스 태그를 추가해줍니다. 백필 매니저는 플런트 빗 컨테이너가 포함된 백필 전용 잡을 생성합니다. 백필 잡의 이니 컨테이너에서는 S3에 저장된 버퍼 오브젝트를 다운받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플런트 빗에 의해 백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버퍼를 클리어하고 나면 백필은 완료되고요. S3에 저장했던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끝이 납니다. 이런 백필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로그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파드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없이 생성된 모든 청크를 안정적으로 shipping할 수 있고 S3를 중간 버퍼로 사용하는 경우 페일리어 리트라이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 2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랩업을 해보면 대량의 로그를 생산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로깅 사이드카를 통해 안정적인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빗 스토리지 익스포터를 이용해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설정 값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로그를 남기고 있다면 백필 프로세스를 도입해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짧은 발표였지만 많은 분들에게 로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퍼커넥트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